신청 요건에서는 신고 기한까지의 어떤 가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 증여 자산 또는 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어야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증자가 증여로부터 5년 후까지 대표자직을 유지하지 않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폐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통해서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수증자의 특수관계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회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기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 처분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되게 되는 경우,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지분을 감수한 경우, 그리고 기타 아까 대통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법적 규제일 것 같고요. 이런 법적 규제를 넘어서 끝내고 법적 규제 이후에도 다른 법이 있는데 바로 출구 전략입니다. 이건 뭐냐면 흔히 엑시트라고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의 의장이었던 대표가 이것을 독일에 있는 기업에게 M&A 또는 출구 전략 하면 엑시트해서 판매를 하고 났었을 때 받은 이 자본금, 가치 평가에 의한 자본금, 그런 것들이 출구 전략의 가장 큰 이점이고, 가장 많이 하는 출구 전략은 주식으로 상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후에 성공을 한 창업가가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을 현금을 찾아오는 것을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IPO, 기업 공개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인수 합병하는 단계가 출구 전략의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IPO라는 조금 알아보면요, 비상장 기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새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을 매출하여 유상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사전에 준비 기간이 있고, 대표 주관 회사 선정하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대략 이렇게만 하는데 5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예비심사 청구를 승인하고, 그 다음에 증권신고 제출하고 효력을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고, 아예 모형의 수요 예측 공모가를 확정하게 되면 청약하고 배정해서 상해 시점에 거래를 개시합니다. 즉 주식시장에 오르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더본코리아가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식을 상장을 했고, 그래서 첫날에 매우 큰 효과를 줬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궤조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자면 사전 준비 기간에는 지정 감사인 신청을 하고, 계약 및 지정 감사 수감을 하고,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합니다. 즉 회계 기준을 통일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도입하게 되죠. 다음으로 대표 주관 회사 선정을 하고 상장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관 사규를 재정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장 교육 수료증을 구비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관련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공모구조 설계 및 분산 요건을 충족하고 최대 주주 등의 보호 예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사주 조합을 설립하고 이제 그 비용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이제 거래소는 상장이 원하는 기업이 해당 특성에 맞춰서 심사를 지원하면은 그 세 가지 요건에 따라서 범주로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에는 일반 기업, 벤처 기업, 기술 성장 기업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연수나 자본 또는 지분의 분산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심사하는 요건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자본 상태, 감사의 경우, 경영 성과, 이익, 지분 매각 제한, 기타 외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적 심사 기준을 봤을 때에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지만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고 회사의 잠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그 요소와 장치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질적 심사 기준. 앞에 있는 약간의 정량적인 부분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영업, 재무 상황, 기술력 및 성장성, 그리고 그 밖에 경영 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되고, 기업 지배구조, 내부 통제제도, 공시체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장 전 주식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 투명성 및 경영 안정성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또한 기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 발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기업 지배구조, 내부 통제제도, 공시체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장 전 주식 거래 등 이런 식의 것들이 경영 투명성과 경영 안정성으로 인정되어야지만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이사회가 최주관 대표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되어진다 해서 기업 자체에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사들 간의 구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제도는 내부 회계관리 제도, 아까 전에 국제회의 기준 썼죠. 국제회의 기준처럼 뭔가 회계제도를 공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거 중요하고, 공시체제는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를 산출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매년마다 이제 3월쯤 되면 공시하게 되는데 이런 공시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 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타당성이 인정되고 거래 조건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고, 상장전 주식거래에서 지분 구조의 변동 내용 등, 한마디로 또 상장하지 않더라도 주식이 있어요. 장외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주식이 얼마큼 상장 전에 거래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상장 전에 거래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번 강의에서는 크게 그 새롭게 벤처 시작하는 방법에서 저희가 한번 쭉 살펴보자면, 경영승계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경영승계를 규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출구 전략, 한마디로 내가 투자로부터 투자금 회수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IPO, 즉 상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출구 전략에는 그리고 M&A, 즉 인수합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그 21강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1강 신세벤처의 실용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경영승계에서 내부 승계 그리고 외부 승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였는데,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내부 승계는 내부 조직 또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 승계는 전문적인 경영인, 즉 나보다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 바로 외부 승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승계 과정뿐만 아니라 승계에는 이제 IPO, 즉 상장과 그리고 M&A, 인수합병이라는 단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 출구 전략 중에 상장 말고 M&A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M&A라고 하는 거는 그 합병이라는 단어와 인수라는 단어가 합성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지배권의 영역을 가져오는 일체 경영 행위를 말하는데, 자, 이것들을 이제 딱 큰 회사, 대기업이 이것들을 인수, 즉 사서 경영권을 가져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M&A는 왜 하게 되느냐? 크게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적 성장의 한계를 탈피하고 외부 자원, 그러면 좋은 자원들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외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뭐 현대에서 예를 들면 로봇 관련된 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로봇을 만드는 뭐 보스턴에 있는 팀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M&A를 했다. 그래가지고 현대에 없는 기술력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는 현대에 없는 인력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으로는 비수익 사업 부분에 대한 처분을 해서 주력 사업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즉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M&A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김치와 관련된 기업인데 옆에 조그마한 김치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김치를 다 M&A 해가지고 내가 김치 전문 회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력 사업에 집중하게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무역 마찰이나 환율 변동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생산 판매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세계화를 구축하기 위해서죠. 즉 예를 들면 삼성에서 뭐 핸드폰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미국 이런 데서 반도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반도체 수출하겠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무역 마찰이나 무역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 라고 하는 게 세계를 M&A를 하는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짐에 따라서 R&D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즉 외부에 있는 연구원들과 애매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경영에 대한 동기였다면 영업적으로는 이런 동기도 있을 것 같아요. 동종 기업 간의 M&A로 생산 규모가 확대되어서 직간접적인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위험을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수평적인 M&A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증가시켜서 경쟁을 강화시키니까 자금 조달 능력을 확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진입 장벽에 대한 마찰을 감소시켜서 조세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재무적인 동기에서는 사업 다각화를 이루어져서 경제 환경의 변화를 따른 적응력을 제고시키니까 위험 분산 효과가 있고, 기업 규모가 커지고 파산 위험이 줄어서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이 인수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 능력이 확대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평가 기업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인수 후에는 정상화시켜서 재무에 가면서 자본 이득을 할 수 있어요. 즉 한마디로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흑자 기업과 적자 기업 합병함으로써 2월 결손금을 인해서 조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세 절감의 효과도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전략적 그리고 영업적 그리고 재무적으로 M&A는 동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M&A를 하는 절차를 조금 보자면 매각 주관사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매각 전략 수립하는 프로세스 주관 진행, 잠재적 인수와 발굴 협상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매각 전에 뭐 세무 위험을 좀 확인해 보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랑 그리고 각각의 정확한 손익과 자산과 그 재물을 파악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법무법인 걸 통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뭐 서류 검토, 합의서는 계약서를 작성 등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A는 이렇게 총 4가지 좀 프로세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셋업 단계에서는 그 전략 최적화가 목표로 활동을 해서 인수자들을 유인하고 그리고 마케팅 단계에서는 그 잠재적으로 인수자의 풀을 구성을 하고요. 그 MOU 단계에서는 매각 대금을 극대화시키고 클로징 단계에서는 매각 계약 체결 및 대금을 완납하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셋업부터 어떤 MOU 단계까지는 매각 대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흔히 많이 하는 게 IR이라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IR이라고 하는데 IR은 기업의 재무 기능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결합해서 행하는 전략적이고 전사적인 마케팅 활동을 말하고요. 투자들에게 기업의 업적 정체성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제공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무언가 내가 잘났다는 것을 발표하는 이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기업의 상재 2001년에는 기업의 상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의 재무,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기능을 활용하여 국민 기관을 비롯해서 여러 관련 기관에게 전달되는 기업 정보의 흐름과 내용을 관리하는 전략적인 경영 책무다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당시에는 전화적인 마케팅 활동, 전략적인 경영 업무 책무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해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영적인 책무를 조금 더 보자면, 자, 여러 가지의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론 약간의 뜻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자면, IR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상대방의 설득을 통해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해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투자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역할적인 분부에서는 경영 책무라기보다는 전략적 마케팅 활동일 수밖에 없고, 이를 생존적 기업으로, 이러한 기업들을 생존적인 기업이다 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생존의 위험 벗어났으나 존립의 기반을 확고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IR은 이제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과 경영 책무 둘 다 염두에 둔 과도기 단계로 약간의 중간적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자립을 기반을 굳건히 하고 생명진인 기업들을 도덕적 기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IR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범위가 있고, 그리고 모든 기업에게 이제 IR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너무 기업마다 다양한 IR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IR들은 첫 번째 자본 조달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주가의 적정 평가 및 안정, 그리고 경영권의 보호, 기업의 내실 강화 및 이미지 개선, 기업의 경영 책무 강화하는 데 매우 필요성이 있고요. 이 중에서도 자본 조달 비용 감소를 보자면,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자본 조달 방법은 은행 등 간접 금융들을 통해 차입을 많이 했는데, 외환이 겪으면서 무분별하게 이제 차입을 이제 해주니까 은행들이 부실과 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 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기준이 8%가 은행의 퇴출 기준이 되면서 어떤 간접 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본 조달이 사실상 어렵게 됐고, 기업의 부채 비율이 200% 이하로 낮추도록 한 정부의 조치로 더 이상 이제 차입 경영, 즉 한마디로 빚을 계속 내가지고 경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나 정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 인수권 부사채 등 주식 관련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금 좀 자유로워서 해당 부분들을 이제 경영 계획 및 전략을 잘 제시해서 투자자들을 잘 설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의 적정 평가 및 안정이 되었죠. 주식시장도 시장이 한 형태인지라서 수요가 늘면 가격이 상승하고, 반면에 공급이 늘면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공급 원칙이 작동하는 건 사실인데,
이제 이런 수요 공급 원칙은 단기간 형성이고 시장이 대규모 되고 안정화되면은 수급동이나 산업 동향보다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됩니다. 즉 따라서 어떤 한 기업이 주가가 이제 해당 당해 기업의 가치 평가의 중요한 척도로 자리매김이 되고 최고 경영자 능력 평가 기준이 되어서 온 것이 사실인데, 기업의 자체 평가 및 그리고 시장의 평가 사이에 어떤 괴리가 존재하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축소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IR로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IR을 훌륭히 잘 수행을 하면 어떤 공정 평가를 뛰어넘어서 조금 더 좋은 이제 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프리미엄 높은 경영 성과 및 그리고 투자자가 경영진을 잘 신뢰하게 되는 이제 사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가통성이 동일하게 20% 정도의 수익 성장을 보이는 두 기업이 있었는데, 한 기업의 PER이 10인데 다른 기업의 PER이 20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가치 차이 자체가 이제 인식 차이, 즉 양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을 정성적으로 이제 채운 건데, 자, 이런 것도 이제 IR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적정한 평가를 받고 이제 안정적이면 투자자들은 이제 회사를 믿고 장기 투자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자, 이럴 때 우호주주 및 안정주주를 확보하는 매우 중요하죠. 그럴 때 이제 IR을 통해서 우리 경영관이 튼튼하다라고 하는 걸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투자를 더 추가적으로 해도 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내실 강화 및 그리고 이미지 개선이 있는데, 먼저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서는 주가 상승은 이제 기업이 위협적으로 투자할 때 필요한 자금 조달 비용을 감소시킨다고 앞에서 언급했는데요. 이는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기업에서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서 원하는 자금 조달은 성장 사업에 투자하고 인수하는 등 필요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해 당해 회사가 성장 기회를 제공해주고 수익성 개선시켜주고,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직원들의 보상이 돌아가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화시키고, 이는 구전 효과를 통해서 언론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 책무가 강화되는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게 되면서 기업이 이제 모럴 해저드와 대리인 문제가 새롭게 재인식되고, 그리고 기업에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요구 조건들이 증가하고, 투자 역시도 좀 더 냉정한 눈으로 기업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변화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투명성, 신뢰성 강화에 매우 신경 쓰고 있고, 정부도 이제 좀 투표제, 대표소송제 등 여러 가지의 소수의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경영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가능한 기업으로 만들게끔 도와주는 것으로 이제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IR의 범위 자체는 봤을 때는 그냥 서비스, 고객 서비스다라고, 마케팅적 활동이다 보니까 고객 서비스라 볼 수 있지만, 고객인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업무적으로 이제 진행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자의 관점, 회사 입장이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달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업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회사에 관심을 가지도록 역량을 경주해야 하고, 기업도 상장 시 실시하는 IPO, IR 끝내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를 받기 위해서 IR의 3대 원칙을 할 수 있는 투명성, 신뢰성, 계속성에 의해서 계속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IR을 준비할 때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요령 있는 팩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대응한다. 즉, 시장의 가치 형성 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실하기 힘든 것이 팩트인데, 이 팩트를 전달하는 장소는 기관 투자자와의 원온원 미팅, 한마디로 1대1 미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와의 전화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가 IR팀과 연락을 취했을 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어떻게 보면은, 그 IR팀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주식이 오를 것 같은지 이런 것들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태도가 단기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령 있는 팩트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요. 투자가 꼭 정보를 얻고자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소연을 하려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대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미팅 직후에 메모한 습관을 기르는 게 있는데, 그 IR을 상대하는 건 사람이에요. 즉 한마디로 내가 로봇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판매한 영업 직원의 역할도, 회사의 좋은 사업의 내용들을 홍보하는 홍보 직원도,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하는 회계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 IR을 하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모두가 다 IR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저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찾아서 구미에 맞는 IR을 진행하는 것이 베스트고요. 나머지는 기본 틀이 있다면 틀을 최대한 지켜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IR 하는 것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끝났을 때 메모하는 것. 네. 흔히 우리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메모를 많이 하잖아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투자자에 대한 새로운 배려가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면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나중에 또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IR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시가총액 규모에 따른 조직 구성이 필요한데 IR 조직 구성에 앞서서 사전적으로 점검할 요소들은 일반적인 IR 활동의 업무에 대한 범위를 정해두고 회사의 상에 맞추어 조직의 구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상장 기업이나 IPO를 앞둔 비상장 기업의 경우 예상되는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 IR 활동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현재 시가총액 규모와 향후 경영 계획에 따라서 예상되는 시가총액 규모를 두고 조직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의 경영진은 우리 회사가 최고다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업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회사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준비, 그리고 즉 회사를 새로운 상품을 나누는 자본시장의 일개 개념의 상품이라는 것들로 이제 상장하는 것, 그리고 우리 회사가 백화점의 쇼케이스 진열의 명브랜드 인지 같은 것이 아니라면 특별 행사 매장에서 이벤트 제품 일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들이 필요합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판단이 IR 조직을 고려하는 그런 회사 경영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판단으로 상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회사의 경영진과 IR 조직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은 백화점의 특별 코너, 층별 코너에서 어떻게 해야 프리미엄 매장으로 제품을 옮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사의 경우에 대부분 그 IR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만큼 조직 구성에는 특별한 의점이 없을 것이나 신규 상장사의 경우 혹은 IR을 재편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상 가능한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 적절한 인적 구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 2인을 기본으로 그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 업무 분장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내용을 보자면 IR의 업무 범위는 그 회사의 투자자를 대하는 점에서 업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고요.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운용자의 업무 경험에 따라 자금이 요하는 투자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고 하는 주식시장의 투자자라는 점에서 업무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법인세율을 매기거나 그리고 하는 것에 이제 투자가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이제 전문적 요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내부 조직 운영상의 관점에서 이러한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부서에는 IR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포춘 500대 그 기업 비롯해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IR 조직이 CEO를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CFO가 적어도 30% 이상 시간을 할애해서 IR 활동을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다음에 내부적으로 IR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조직 형태는 투자자의 대응 범위에 주안점을 두고선 IR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IR 전담 조직 구성해서 업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가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것들을 고려해서 공시, 주주총회 업무를 포함한 주식 관리 업무와 그 언론사와 관련 프레스킷 포함한 PR 업무 이런 것들을 운용해서 효율적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경우 그 IR 담당자와 첫 대면을 주고받는 명함의 표기된 부서를 보고선 기업의 IR에 대한 업무 비중의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므로 IR 조직의 구성은 기업의 수익성이나 시장 가치에 표현하기에는 주시장에서의 상품 가치에 대해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기업들의 그 IR 조직의
운영상 장단점을 조금 보자면 먼저 재무조직에서 운영하는 IR의 경우에는 장점은 전통적 회계자금 부서에서 IR 업무를 주관하는 경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요하는 각 계정별로 변화한 내용이나 회계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반면 단점에서는 일부 회사들의 경우 투자자들이 요하는 산업의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 매수 도출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회사들이 많다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CFO가 글로벌 기업이 요하는 재무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큰 요인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조직에서 운영하는 IR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뭔가 정보 제공을 잘 해준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뭔가 미래적인 사업 전망을 빨리 캐치한다라는 게 있다면, 단점은 어떻게 달성하냐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뭐 달성안을 제시할 때 측면에서 문제를 얘기한다. 즉 한마디로 뭔가 특정한 어떤 주제가 주었을 때 문제만을 좀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보 조직에서는 IR 같은 경우에는 IR과 PR을 병행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조직 운영상 자체에 매우 부담이 클 수 있다. 즉 효율성에 대한 것들이 뭔가 딱 측정되거나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체크하는 데 있어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단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 조직에서 운영하는 IR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 부서에서 운영하는 IR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즉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국내 펀드 편입이 어려울 수 있고, 주요 쪽이나 공시에 대한 의무 사항들이 매우 수동적이어서 조금 시간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직속 조직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우리 흔히 CEO나 CF 조직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정보 접근성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이니까 제일 좋겠고요. 단점으로는 뭔가 성과 보상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지표보다도요. 그리고 이런 IR 조직은 그 회사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회사에서 업종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IR과 그리고 앞에 M&A 관련돼서 알아봤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고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M&A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달의 민족이 M&A 당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기업의 경영 지배권을 가지고 사는 어떤 활동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거에는 뭐 경영적인 동기도 있고, 영업적 동기도 있고, 재무적인 동기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IR 같은 경우에는 이런 M&A를 잘 하기 위해서는 IR을 잘 해야 되는데, 자, IR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왜 필요하냐 봤을 때 자본 조달 비용을 좀 감소시킬 수 있고요. 주가의 적정 평가 및 안정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권을 보호할 수도 있고, 기업의 내실 강화 및 이미지 개선할 수 있고요. 기업의 경영적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R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추후 창업하고 났을 때 투자를 받고 싶었을 때 이런 방법을 참고해서 IR 해주신다면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21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